이번 주부터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론 강의 진도만큼 바로 문제를 풀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책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진도 범위만큼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진도를 따라잡고 난 다음에 별도로 보충을 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 때 공부했던 내용들 미루지 마시고 편제가 동일합니다. 목차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론회 때 공부했던 판례의 법리, 그리고 사실관계의 결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기출문제에 대입을 해서 과연 옳은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틀렸다면 왜 틀렸을 것인가. 요즘 경찰직 시험의 트렌드는 결론에 대한 문제, 암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유에 대한 문제,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항상 원칙적인 케이스, 예외적인 케이스,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인가, 없었던 경우인가. 지문이 점점 길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문이 긴 것들은 끊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줄여요, 실수를.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내용, 그리고 이론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은 빠르게 결론 정도만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들어가시면 뭐 30조 조문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하단에 가시면 79번 지문 갑시다.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문제죠. 이 공동정범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빈출되는 이론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었다. 범죄 공동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행위 공동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근데 지문에서는 지금 범죄 공동설의 입장에 취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범죄 공동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공동을 할 의사,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지문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의 상호간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동정범에 대한 성립 자체는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범죄 공동설에 따른 입장인가 아니면 행위 공동설에 따른 입장인가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도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 있는 해설 부분 별도로 한번 읽어보시고 하단에 가시면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자, 전체적인 개관 한 번만 하고 갑시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사의 합치, 공동 가공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이 전체 범죄를 지배, 장악하고 있었을 때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하단에 가시면 80번 지문, 기본적인 판례의 법리죠. 어느 일방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알면서 단순하게 제지하거나 용인하는 것만 가지고는 족하고가 아니라 부족하고입니다. 부족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어서 일체가 되어서 전체 범죄를 실현하게 되었을 때, 행위지배가 인정이 되었을 때 공동정범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하단에 있는 사실관계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팔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승낙을 했지, 밀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가공이사가 인정이 될 수 없다. 키워드 체크하시고 결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83번 지문, 84번 지문도 마찬가지죠. 갑을 병정이 각자의 파트너를 정해가지고 강간을 공모를 했지만 그 중에 피고인은 아무런 제의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강간을 하지도 않았다면 강간 범정에 대해서 공동가공이사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가 없으니까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판례들 아니었고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다. 85번 지문부터 88번 지문, 편면적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인가, 부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판례는 편면적 공동정범을 부정하고 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의사의 합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일방만이 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하게 되었을 때를 우리는 편면적 공동정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가 구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인정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질문만 간단하게 풀어본다면 85번 질문 틀렸죠. 상호 간에
범죄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 가금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이 된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가담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되겠죠. 하단에 가시면 87번 지문이나 88번 지문처럼 간단한 사례형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요지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간단한 사례형 문제로 나왔을 때도 을이 자기 스스로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하고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서 가담할 의사를 가지고 가담을 하게 되었고 갑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 즉 편면적 공동정범은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없다. 88번 질문도 마찬가지죠. 갑이 치사랑에 해당되는 독약을 넣고 사라졌는데 을이 독자적으로 자기 스스로 A를 죽일 생각을 가지고 독약을 넣었고 갑과 을 사이에 의사의 합치, 연락이 없었던 경우라면 공동정범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89, 90, 91, 92번 지문은 다 동집 판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모의 과정을 통해서 공동가무이사가 인정될 필요는 없다. 암묵적인 합의나 또는 순차적, 간접적인 모의 과정을 통해서도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이스피싱 단체에서 현금 수거책 역시도 미필적 고의를 통해서도 공동 가공이 인정이 될 것이고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것이다. 93, 94번 지문. 여기서의 쟁점은 뭐죠? 본래 의도했던 범죄가 있을 거고 그 본래 의도했던 범죄를 통해서 파생되는 범죄가 있었을 때 이 파생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는가,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래 의도했던 범죄가 예를 들어서 업무방해죄고 업무방해죄를 범하는 가정에 뭐 공직방위 되든 다른 범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다른 범죄가 본래 의도했던 범죄를 통해서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범주 내였다면 그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93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일단 키워드만 잘 체크하시고 원래 의도했던 범죄가 있겠죠. 공모를 통해서 의도했던 범죄가 있을 것이고, 부수적으로 다른 범죄가 파생된다.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암묵적인 공모를 인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바란다,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러한 공모도 인정이 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95번 지문, 틀린 지문입니다. 상명하복관계, 자기의 지위라든지 감독을 받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게 되었다면 34조 제2항 특수교사, 특수방조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겠지만 가담 정도에 따라서 부하 직원하고 상사가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범죄를 범하게 되었다면 특수교사, 특수방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범죄를 범하는가에 따라서 특수교사나 특수방조가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고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도 인정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끈을게 하시고요. 부담 부분이 틀렸습니다. 뭐 96번 지문부터 90, 그리고 하단에 있는 100, 101번 지문 넘어가도 되겠죠. 딱지염 사건은 제가 이론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딱지염이다. 포인트는 뭐죠?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경우랄지라도 구체적인 기망 방법을 몰랐던 경우랄지라도 공무관계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죠. 실제로 갑이라는 피고인의 계좌에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를 통해서 얻게 된 수익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참작을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경우랄지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기죄를 가담한다. 공모관계가 인정이 될 것이고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뭐 하단에 있는 지문들 96, 97은 틀린 지문이고 98번 지문 역시도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죠. 실제로 이 딱지엄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효력이 있는 어음인 것처럼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실행행위에 분담을 한 적은 없어요.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경우랄지라도 공모관계는 인정이 될 것이고 공동정범관계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다. 100번, 101번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배임 증제죄를 범할 거고 배임 증제죄를 범하기로 공모는 했습니다. 근데 갑이 A를 만나가지고 뭐 선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골프 접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금전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배임 증제를 하는 과정에 을이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갑이 어떤 방법으로 배임 증제죄를 범하는지 을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몰랐던 경우를 할지라도 공모 관계는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판례는 우연적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둘 다 틀린 지문이 되어야 될 거고 넘어갑시다.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일단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긍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문이 104번 지문이죠.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이 실행에 착수 이상 나아가서 공갈죄를 계속 범하고 있었죠.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한테 안 좋은 기사를 작성하겠다. 공갈을 범하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중간에서 가담하게 되었을 때 관리는 승계적 공동정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담한 을이라는 사람한테도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시면 105번 지문, 106번 지문, 107번 지문, 그리고 하단에 가시면 비교를 해야 될 8번, 9번 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승계적 공동정보를 판례가 인정하고는 있죠. 인정을 하는데 언제 전까지 가담하게 되었을 때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될 것인가, 부정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상태범, 즉 시범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계속범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두 가지를 구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상태범이나 즉시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이꼴 범죄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수 전에 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계속범 같은 경우에는 기수이꼴 범죄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수 이후에 가담이 되었어도 범죄 종료되기 전까지만 가담이 이루어진다라면 공동정범에 대한 성립 자체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05번, 106번지만 삼성전자 수성연구원 사건은 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영업비밀을 반출하거나 유출하는 순간, 그죠? 반출하거나 유출하는 순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생겼고 배임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따라서 배임죄는 벌써 종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담한 벤처기업 사장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가 없겠죠. 인정될 수 없죠. 그래서 5번, 6번 지문 둘 다 옳은 지문이고요. 이제 하단에 가시면 동지 판례가 밑에 있는 7번 지문에 7번 지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서 유사기간 설립행위, 설치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다가 일단 키워드 체크해 두시고 불법적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계속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지 즉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인지 이게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선거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유사기간 선거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순간 범죄가 바로 기수가 돼버리고 종류가 돼버리는 즉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범이다 틀렸고요. 그럼 이제 즉시범이니까 기수 이후에는 범죄가 성립된 이후에는 가담이 이루어졌을 때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가 돼야 됩니까? 없다가 돼야 됩니까? 없다가 돼야 되겠죠. 기수 전까지 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수 이후에 가담이 이루어졌다. 여기가 이 판례에서의 쟁점이죠.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가 돼야 됩니다. 자, 포인트 잘 잡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비교해야 될 지문이 하단에 있는 8번 지문이죠. 범인익도피죄는 계속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범죄다. 사실관계까지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해두시고 사례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이 진범이 아닌데 제가 사기죄를 범한 진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갑이 벌써 범인 도피죄를 범하고 있죠. 그 사실을 알면서
을이라는 변호사가 중간에 가담해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끝까지 진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A라는 사람이 나중에 1억 원도 줄 거고 영치금도 빠방하게 넣어줄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진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줄에 갑이 범인 도피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누가 을이라는 변호사가 범인 도피죄를 범한다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도와주었고 가담이 이루어졌다라면 기수 이외에 가담이 이루어졌어도 공동정범은 성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9번 지문부터 12번 지문 그 이하에 있는 부분은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담이 이루어졌을 때 책임은 과연 어느 부분까지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연속된 히로뽕 사건이었습니다. 갑이 히로뽕을 제조를 하고 있을 때 을이라는 가담자가 중간에 가담하는 거죠. 승계적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가담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109번 지문 틀렸습니다. 가담 이전 범행이 아니라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죄책을 부담한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0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죠. 범행 도중에 가담이 이루어졌다.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는 있겠지만 가담 이전 부분이 아니라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에 대한 죄책을 부담한다가 돼야 됩니다. 뭐 11번 지문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12번 지문처럼 경찰직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 출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판례의 법리를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사안의 포섭, 이 사실관계에 대입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지문을 쭉 빠르게 읽어보시면 갑이 강도살인죄, 강도범죄를 범하고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을이라는 사람이 가담을 했고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절도 범죄에 대해서만 가담이 이루어졌으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담했던 절도 범죄에 대해서만 죄책을 지는 것이지 그 이전 범죄, 갑이 범한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14번 지문. 올해 1차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원래 이제 법원직 시험에 먼저 나왔던 지문이에요. 14번 지문이 사실관계고요. 13번 지문이 법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14번 지문 사실관계를 먼저 보시면 농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판매부장 A가 간부가 외상으로 백미를 판매하고 배임죄를 범하는 거죠.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외상으로 백미를 넘겨주면 결국에는 백미를 구입해 간 사람이 변제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농협한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A라는 사람은 배임죄를 범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알면서 나머지 가담자였던 피고인이 중간에 가담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만 가담 이전이 아니라 가담 이후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을 가보시면 가담 이전 범행에 대해서 배임죄에 대해서는 죄책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3번 지문. 거랭이 전체가 하나의 죄가 된다고 했을 때 가담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죄책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뭐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법리도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사실관계에 대입도 해 보시고 연습을 하셨고 자기 걸로 완벽하게 습득, 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과정은 공부가 아닙니다. 강의에만 너무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강의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강의에 너무 집착을 하고 진도에 집착을 하면 실력 향상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좀 재미는 없고 지루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믿고 끝까지 기출문제를 돌리고 막히면 뭐 기출 강의를 발췌독을 해보거나 아니면 기본서를 펼쳐가지고 기본서에 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거나 점점 시험이 이해형 위주로 바뀌고 있고 변별력을 요하는 시험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약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책처럼 완벽하게 줄글로 되어 있는 기본서를 가지고
발제도록 하면서 사고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사고를. 그러면서 판례의 법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내 포섭을 결론을 짓는 거죠. 그런 과정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선행이 돼야 돼요. 뭐 처음에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고. 한 두 달 정도만 여러분들이 눈 질끈 감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의 궤도까지는 금방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궤도에만 안착이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반복하고 돌리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단 과실범의 공동정범. 뭐 굳이 안 해도 되겠죠. 판례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30조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하고 19조 동시범에 대한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실범죄는 공동의 가공 의사가 없어요. 갑의 과실, 을의 과실로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겠지만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A를 죽이자, 때리자,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독립행위라고 봐야 되고 그럼 과실범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19조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독립행위니까. 하지만 19조가 적용이 돼버리면 각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되겠죠. 근데 각주를 미수범으로 처벌해버리면 과실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갑도 무죄, 을도 무죄가 돼버리겠지. 그럼 분명히 누군가는 죽거나 다쳤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판례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판례는 행위 공동설의 입장에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리딩 케이스 판례가 19번 지문에 있는 이 트럭 사건, 그대로 가자 사건이죠. 이 그대로 가자 사건이 리딩 케이스 판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야 될 판례가 하단에 있는 21번, 22번 지문 뭐였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포인트가 어디였습니까? 자, 세 번째 주 가보시면, 두 번째 주 끝이나 세 번째 주 가보시면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무 위반, 과실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더라면 여기가 키워드가 될 거고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애경이라는 회사도 살균제를 만들었고 그죠. SK 케미칼도 살균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물건은 전혀 별개의 가습기 살균제죠. 같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X고 이건 예를 들어서 Y예요. 문제가 되는 X가 만들어졌고 문제가 되는 Y가 만들어졌다. 근데 SK케미칼의 입장에서는 애경이 이 잘못된 살균제를 만들 것을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애경의 입장에서도 SK케미칼이 잘못된 살균제를 만들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각자한테 과실이 있었지만 이 과실에 대해서 공동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뭐 성수대교 사건 또는 뭐 그대로 과자 사건, 삼풍백화점 사건하고 이제 비교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판례들은 공동정범이 인정이 되겠지만 살균제 사건은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가 없다. 반드시 비교 정리를 해두시고 최근에 출제가 잘 되고 있는 판례니까 다시금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성수대교 사건은 넘어가겠습니다. 모두한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25번 지문 하단에 가시면 26번 지문, 25번 지문에 이제 24년도 승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 그것과 이제 동지가 되는 지문이 하단에 있는 26번 지문. 이제 올해 경찰 승진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뭐 실제 사실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대동소이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25번 지문을 읽어보시면 포인트가 뭐냐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사고 발생에 대해서 과실 책임을 인정을 시킬 것인가 시키지 아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만약에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운전자한테 이렇게 운전해, 저렇게 운전해, 지시를 하다가, 즉, 주도적인 입장에서 지시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은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단순하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에 불과했다면 이 사고는 결국 누가 발생을 시켰다? 운전자가 발생을 시킨 것이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인정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하단에 가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죠.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이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을 하는 경우를 알지라도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공모가 이루어졌어도 이 사고 발생은 동승자 때문에 야기된 게 아니죠. 운전자가 주도적 지위에서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동승자가 교통사고라는 범죄에는 가담이 된 적이 있다 없다. 가담된 적이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도주차량 운전죄에 대한 공동정범은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6번 지문 옳은 지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가시면 객관적 요건에 대한 문제로 갑시다. 짧게 짧게 끊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까지 빠르게 하나 끊고 다음 시간에 객관적 요건 그리고 이탈에 대한 문제까지 한꺼번에 찍어볼게요. 요즘에 긴 강의들 러닝타임이 긴 것들은 뭐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한꺼번에 찍고 싶긴 한데 뭐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짧게 짧게 끊어갈 테니까 복습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목을 보시고 그 제목을 찾아가지고 발췌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